안녕하세요. 최봉균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초식 영상이고요. 서버에서 비동기 IO를 사용하는 이유 혹은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요. 우리 흔히 그 요청당 스레드 모델 어떤 서버를 만들 때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오면 그 요청을 처리하는 스레드를 뻥 하나 띄워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 요청당 스레드 모델은 이제 보시는 그림처럼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응하는 혹은 그 요청을 처리하는 스레드가 이제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청이 100개면 스레드도 이제 100개가 생기는 거죠. 이때 그 스레드가 하는 일을 쫙 펼쳐보면 일단 그 스레드는 클라이언트가 보낸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대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데이터를 다 보내면 또 뭔가를 해요. 그리고 다시 뭔가 DB 쿼리를 위해서 DB에 데이터를 보낸다거나 그리고 나서 또 대기를 할 거고요. 그 보내는 동안 그다음에 잠깐 뭘 하고 다시 DB에서 데이터를 쭉 읽기 위해서 또 대기를 하고 있다가 또 뭔가 잠깐 하고 다시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에 보내려고 데이터를 막 다 쓸 때까지 대기하는 뭐 이제 요런 식의 처리를 할 거예요. 근데 요 과정을 보면 클라이언트에서 읽기 혹은 클라이언트에 쓰기 또는 DB에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기 이 부분이 다 뭔가 입출력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때 스레드는 대기를 하게 되죠. 데이터를 다 읽을 때까지 혹은 데이터를 다 보낼 때까지 이렇게 대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처리 시간 중에 입출력 대기하느라고 발생하는 그 시간이 꽤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돼요. 즉, 그 스레드를 이제 막 실행하고 있는 CPU가 노는 시간이 많은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CPU가 있고 스레드가 3개가 있어요. 그럼 CPU 하나가 스레드 3개를 스레드 1 실행했다가 잠깐 멈추고 다시 스레드 2 실행했다가 잠깐 멈추고 또 스레드 3 실행했다가 잠깐 멈추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스레드들을 이제 바꿔가면서 조금씩 실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스레드 요 T1 스레드에서 T2 스레드로 넘어갈 때 그때 어떤 짓을 하냐? 일단 T1 스레드에서 넘어가기 전에 현재까지 실행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을 하고요. 예, 어딘가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T2 이전에 저장했던 정보를 다시 쭉 읽어봐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뭔가 실행을 할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스레드를 바꿀 때마다 혹은 프로세스를 바꿀 때마다 이제 이런 어떤 전환과 관련된 작업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CPU가 이제 그 짓을 하느라고 또 이제 시간을 발생시키게 되죠. 그래서 부하가 적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아주 많은 그런 고부하 상황일 때 요청마다 스레드를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 IO 대기를 하는 스레드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CPU가 낭비되는 그 시간도 증가를 하게 되고요. 또 스레드가 증가를 하잖아요. 스레드가 많아지니까 스레드마다 이렇게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는 그 비용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되고 또 스레드가 증가한다는 건 뭘 뜻하냐면 스레드마다 차지하는 메모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모리 사용도 또 쭉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클라이언트마다 그러니까 요청마다 스레드를 생성하는 방식은 우리가 메모리 CPU 그 주요 자원의 사용을 쭉 급증을 시키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 처리량 우리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 양이 어느 선까지 올라가면은 막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또 응답 시간 자체도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늘어지는 거죠. 실행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동시 접속 가능한 클라이언트 수에 제한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흔히 이제 비동기 IO를 써서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이 비동기 IO는 내가 뭔가 IO 관련된 작업을 할 때 뭐 데이터를 다 보낼 때까지 혹은 데이터를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단 보내, 받을 거야. 요 정도만 하고 그냥 바로 다음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딱 보시면 내가 위에 뭔가를 해요. 하다가 IO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IO 작업을 다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나 이런 거 할 거야 라고 하고 끝내요. 그리고 그게 다 되면 콜백으로 알려줘. 이런 식의 이제 구조로 이제 비동기 IO를 처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기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또 다음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또 IO가 있으면 또 비동기로 IO 처리를 하고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작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 스레드가 IO 때문에 발생하는 그 대기 시간 이런 게 이제 확 줄어들게 되고요. 또 IO가 완료되면 이렇게 콜백 형태로 보통 이 IO가 끝나면 나 요걸 호출해서 알려줘.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코드를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콜백 형태로 결과를 받게 되고, 그러면 그 IO를 처리하는 애는 어떻게 콜백을 호출하냐? 일단 아주 간략하게 그냥 짧게 설명을 해보자면, IO 요청이 발생을 하면, 비동기 IO 요청이 발생을 하면 그런 요청들을 흔히 이제 뭐 큐 같은 데다가 담아두고 이벤트 루프라는 애가 돌면서 그 IO와 관련된 처리를 하고, 그 처리가 끝나면 지정된 콜백을 호출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고정된 스레드 갖고서 뭐 한 개 혹은 뭐 CPU 개수만큼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그 스레드들이 요 비동기와 관련된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라이언트가 많아져도 스레드가 늘어나지 않고, 또 IO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대기 시간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CPU 사용 시간, CPU 대기로 인한 낭비가 줄고, 스레드가 막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메모리 점유나 컨텍스트 스위칭에 따른 비용도 주는 거죠. 그래서 비동기 IO를 사용하면 이제 성능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많아질 때 혹은 IO가 많을 때 어떤 성능이 이제 좋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원의 효율이 증가가 돼요. IO에 따른 스레드 대기가 이제 없어지니까 CPU 효율이 좋아지고, 스레드 개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메모리가 막 늘어나지 않죠. 스레드가 증가하면서 메모리도 같이 늘어난다거나 컨텍스트 스위칭에 따른 어떤 CPU 낭비 이런 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클라이언트를 처리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내용이긴 한데, 아주 간단한 소켓 서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서버는 이제 클라이언트당 스레드를 생성하는 구조의 서버였고, 메모리 1.5기가 기준으로 약 한 7.5K, 그러니까 7,500개 정도의 클라이언트를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것을 이제 비동기 IO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꿨더니 같은 어떤 메모리 사양에서 120K, 그러니까 12만 개 정도 되는 동시 연결을 처리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비동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뭔가 코드의 복잡도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런타임의 복잡도도 증가하고요. 그래서 이제 코드가 뭐 복잡해진다는 건 막 콜백 같은 게 들어가기 시작하고, 심지어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애들이 다른 코드에 막 흩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코드 모양이 순차 실행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뭐 도구들도 있지만, 그게 실제 실행이 그렇게 순차로 실행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버깅도 어려워져요. 이제 바로 위에 있는 코드와 아래에 있는 코드가 뭐 실행 시점이 다르다든가 혹은 다른 스레드가 처리한다든가 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대량 트래픽이 아니다. 그러면 실제로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냥 엔간한 보통의 서비스는 요걸 사용하지 않아도, 비동기 IO를 사용하지 않아도 보통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API 서버가 TPS가 수천 미만이라거나 혹은 뭐 동접이 뭐 수천 명 수준인 서버 채팅 서버라거나 이런 걸 할 때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효과가 크지 않은 거죠. 또 IO 위주로 처리를 해야 비동기 IO가 효과를 발휘하게 돼요. 단순히 어떤 비동기를 사용하기 위한 그냥 비동기를 써보고 싶어서 IO는 없는데 그러면 확실히 효과가 좀 줍니다. 또 뭐 주의할 점은 동기와 비동기가 섞이면 그게 또 제 성능이 안 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혹은 실제로 효과가 있을 만한 상황일 때 써야 한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쓸데없이 리액터, 웹플럭스 같은 비동기 방식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복잡한 로직이 있다. 그럼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디버깅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동기 IO는 어떤 성능상 필요할 때만 쓰자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꽤나 많은 서비스는 정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대규모 트래픽이 발생하는 서비스 말고 그냥 보통의 서비스는 거의 이게 필요 없을 정도의 트래픽일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쓰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비동기 IO를 시도하기 전에 사실 다른 것이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 뭐 DB라든가 혹은 캐시 같은 걸 도입만 해도 성능이 또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먼저 한번 고려해 보자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한계가 있다. 그럴 때 비동기 IO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